파워풀 타임스라는 책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미래보다는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요소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단락으로 나누면 3단락입니다. 첫째는 7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우리 주변 환경을 말하죠. 7가지의 긴장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긴장 요인일까요? 이게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이게 우리가 도전과 응전,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 그것 똑같이 7가지 긴장 요소가 있다는 것을 7가지의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게 1단원입니다. 그러면 그 1단원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내용이 2단원이에요. 그건 2가지의 이제 개선안이랄까 방향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 긴장감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게 2단원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나리오 3개, 3가지 시나리오. 이란, 이안, 사만. 미래는 셋 중 하나로 갈 것 같다. 그래서 3가지의 이제 미래 시나리오. 그게 이제 큰 분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7가지의 긴장 요소. 두 번째는 그 7가지 긴장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루는 방법에 대한 2가지의 어떤 컨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2가지 컨셉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봅니까? 3가지의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근데 전체 내용의 90%는 아까 말한 첫 단계 7가지 긴장 관계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설명드리고 종합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긴장 관계의 첫 번째가 투명성과 광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투명성이라는 말은 긍정적 요소, 광기라는 말은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좋아지는 것이 있고 나빠지는 게 있다는 거죠. 좋아지는 게 뭘까요? 투명성입니다. 이게 이제는 뭐랄까, 너 어디서 뭘 하든지 24시간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을 쓰더라도 그 글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 쓰면 그 글이 영원히 저에게 이게 추적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글을 써야지. 괜히 잘못 실수한 글을 하나 써놓으면 그게 이제 평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게 이렇게 따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지금은 이 추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투명성이라는 게 너무 강화되어갖고 모든 걸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많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아는 단어 중에 위키리스크 있잖아요. 폭로 사이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게 많고 정보가 권력층에 독점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CCTV가 전국에 전 세계 모든 게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CCTV.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상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주부는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치원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방문한 어느 기업은 공장 안에 CCTV가 있어가지고 고객사 바이어가요. 리얼타임으로 그 라인 공장 돌아가는 거 리얼타임으로 자기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몇 호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바로 리얼타임 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전화해가지고 그 물건 지금 만들고 있는 물건 샘플 가져다가 검사해가지고 뭐 이런 지시가 가능할 정도로 CCTV가 다 있죠. 전산망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는데 운전기사가 절대 과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과속.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뭐 과속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정속도로 쫙 가고 너무 신호도 잘 지키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죠. 참 신호를 참 잘 지키시네요. 그랬더니 신호 위반하면은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절대 위반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랬죠. 그때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도시 전체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CCTV의 천국이래. 다 그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갈 때 딱 봐서 우리 감시 카메라 피해 가면서 또 속도 주의하면서 가잖아요.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100% 완벽하게 풀타임으로 다 감시되고 있어서 이렇게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시대까지 오고 말았네요.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보호돼야 될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드디어 보호되지 않고, 그렇죠?
뭐 이렇게 CCTV가 곳곳에 다 있고 그러니까 추적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투명성이죠. 이게 드디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투명성이 너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내가 집에서라도 좀 편히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내가 편히 좀 남에게 오픈되지 않고 내가 좀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공간 그것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투명성에 대한 것이 매우 강화되고 이제 극단적 투명성까지 너무 지나치까지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그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명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 반대로요. 투명성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 권위자가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누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개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가 너무 없었을 때는 그냥 컴퓨터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밝혀지고 나니까 투명해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게 무슨 뭐 서류 공문서 서류를 딱 주면 이거 위조되지 않았을까? 과학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렇죠? 이거 의도되지 않았을까? 그 이제 드디어 그 이면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정보 없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확인이 끝이 없는 거죠. 확인을 거듭하고. 세상의 모든 걸 쉽게 해서 보여줘도 못 믿는 거야. 믿고 싶지 않는 거야. 그리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의심. 투명성의 부작용으로 의심이 들어와서 드디어 나온 단어가 이제 음모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사와 야사가 있다 하잖아요. 딱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 하면 또 야사가 있다 하죠. 똑같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무슨 음모가 있을까? 음모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막 이제 사회를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음모론에도 잘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음모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누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음모론을 퍼뜨렸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적절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현대 사회의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것이 좋은 방면에 투명성이 좋아지니까 모든 오픈됐으니까 다 보고 알게 된 거죠. 그건 좋아진 반면에 그냥 부작용으로 이제 뭘 봐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시대까지 온 것이 이제 책에서는 광기라고 말하고 음모론이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음모에 대한 것과 투명성에 대한 것이 양존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 또는 긴장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책에서는 세속성과 종교 이렇게 썼어요. 세속성의 종교라는 것이 글로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뭡니까? 모든 민족 국가들이 뭐하십니까? 여러 면에서 이제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고 표준화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쓰게 해야죠. 다국적 기업들이 국적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다국적 기업이 뭐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구가 NGO들 있잖아요. 국제 기구들. NGO.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대한민국은 옛날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농업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드디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업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우 많죠. 상대적으로 비율상으로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NGO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구, 아까 말한 기업은 영리법인이라고 말하면 비영리법인에 속한 인구가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비영리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적 관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는 세속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신비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통계 데이터를 여러 개를 내는데 그 중에 데이터 중에 한 가지가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예를 든다면 영국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국교가 있는 나라거든요. 성공이라는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있으면 나라 국교가 있으니까 그 영국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이 비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교, 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라고 말할 때 옛날엔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옛날 67% 이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0.1% 뭐야?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신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그것을 책에서는 세속주의라고 했어요. 세속주의. 도리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신앙심도 좋고 비율도 매우 좋은데 잘 되고 개방되고 국제화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질수록 드디어 뭐합니까?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 되고 이렇게 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세속주의 돼서 뭐 신에 대한 거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모르는 영역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모든 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의지하는 게 많은데 지금은 다 밝혀져서 과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제 뭐 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 특별히 뭐 모르는 것도 없다.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책에서는 세속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그럴까요? 이제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작용과 반작용, 그죠? 세속주의의 반작용이 뭐냐면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했어요. 종교적 근본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에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몇 개 써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슬람권의 이제 대한 이야기가 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쿠투브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알카에타의 정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드디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7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 기독교도 잘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알라 신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호멧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드디어 이렇게 합리적인 것.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잘 조화롭게 하라 했는데 너무 분리적으로 가는 것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모하메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 합리적으로 과학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니까 이슬람교가 가장 이제 최고의 종교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해보니까 기독교나 유대교와 경쟁하고 지더라 이거예요. 밀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왜 밀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서 드디어 논문을 쓴 게 이제 쿠투브라고 하는 자료인데 쿠투브의 내용은 뭐냐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현세는 이게 잘못된 거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분리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세속주의에 속해버리니까 분리된 데서 잘 코란을 잘 연구하고 코란대로 세상을 대적해서 세상을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과 단체가 알카에타고 그게 이제 테러 집단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이게 극단주의다, 근본주의다. 그래서 이제 종교성에 대한 것이 너무 약화되니까 도리어 종교성에 대한 너무 강화된 어떤 영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한 또 이제 심취한 사람들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앞으로 시대는 종교 지상주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종교적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이 또 발전돼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근본주의 쪽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버린 모든 종교의 뭐라 말하죠?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 광신자 집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하는 시대가 현재와 미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세속화, 세계는 과학화되고 물질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종교는 완전 이제 이 시대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이 책에 한 반 페이지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이 지구 자체가 생명체래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 자체 생명체. 이게 물 있잖아요. 물이 순환한다는 거죠. 물도 순환해서 이게 순환하고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이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영양분도 섭취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순환 이게 지구 전체가 생명체고 생태계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이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바로 이제 생명입니다라는 이제 그 이론이었어요. 그죠?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 뉴 에이지라고 해서 또 영지주의, 이제 또 아까 물질이 너무 이렇다 세속하니까 정 반대해서 영적인 것만 또 이렇게 신비로운 거. 신앙의 어떤 신비에 대한 것을 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 그것을 또 집중해서 하는 또 이제 분파라 할까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이제 있으면 그것을 책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이미 벌써 탄생했고 또 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근본주의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극단.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긴장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옛날에는 정보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좀 두리뭉실하고 대충 융통구수 이렇게 대충 넘어간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한쪽으로 이제 드디어 가버리는 거죠. 가니까 반발력에서 또 반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이 없어지고 양쪽으로 여기 벌어져 버리는 그런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도 세속주의가 이미 보편화된 것 동시에 아주 강한 종교성 있는 근본주의가 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했던 것이 이제 군사력에 대한 얘기예요. 군사력과 취약성 그랬는데 군사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군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목표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타격해 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뭐 이게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만 그럴까요? 최근에 중국도 항공모함도 또 만들기 시작하네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군사력이 계속 커가지고 드디어 이제 핵폭탄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크고 인구가 적었고 기술이 떨어지니까 군사력이라는 게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전체를 멸망시킬 수 없었지만 이미 지구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거, 또 병균 같은 거, 군사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왜냐면 언제라도 테러 집단이 잘못된 생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지구 멸망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언제라도 가능하다. 핵폭탄에 대한 거랄지. 그죠? 그 군사력이 지금 너무 커졌다. 이게 이제 지금은 군사 너무 커져갖고 이제 우리가 정말 위험수위까지 와버렸다라고 말하는 걸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거기에 뭐라 하냐면 취약성 해가지고.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나 복잡다단해가지고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관리 잘하려 해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어려운 것 같다는 거야. 이제 관리 부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병균에 대한 거랄지 통제 시스템이랄지 또 테러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알카에타의 그러니까 테러 조직이죠. 테러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지금 거의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군사력을 강화하면은 뭔가 더 통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력 강화된 것과 통제 안 되는 것과는 이 별무상관이 됩니다. 군사력은 더 강해졌는데 통제는 더 안 되는. 군사력이 강화됐는데 테러는 걔도 존재하는. 테러가 없어지거나 줄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어떤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 긴장감에 대한 것은 또 존재하고 있고 또 통제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하는 게 세 번째 말하는 내용. 네 번째는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그 반작용을 썼는데 그래서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면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전자 기술이 집적도랄까 이렇게 그 회사를 1년 반에 2배씩 좋아져 간다는 무어의 법칙의 영향 속에서 여하튼 가속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2배 좋아지려면 신기술이나 신공이 나오려면 얼마 걸립니까? 30년, 40년 해서 세대 차이. 한 세대가 3, 40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줄더니 15년 되더니 10년 되더니 5년 되더니 3년 되더니 지금 1년 반 되더니 1년. 그렇죠? 그래서 요새 세대 차이가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세대 차이가 30년 정도 생각했다면 지금은 뭐 세대 차이가 지금 뭐 3년,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대 차이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로 익숙하게 보는 문화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랄지 바이오테크랄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만났던 벤처 기업에서는요, D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DNA 사람의 이제 게놈 프로젝트 그래고 사람의 DNA가 많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사람 아주 많은 부분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몸에서 일부 세포를 몸의 일부를 채취하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DNA 보면 DNA들이 이제 사람 몸에 있는 염기서열하고 DNA가 이제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DNA가 이제 그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는 DNA가 있는데 그 이름들이 붙어 있는 DNA를 소팅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DNA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것을 다 뭐합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 내시경 해보지 않더라도 세포를 뜯어가지고 이 세포 있잖아요. 그 몸에서 머리카락 좀 끊어가지고 DNA를 검사하면 이 사람이 윗속에 뭐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DNA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마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자료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료를 보여줘서 가만히 보고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전자 검사하는 게 우리 법으로 엄청 많은 규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유전자라는 게 사람 몸을 다루는 거기다 보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뭔 안 되고, 뭔 안 되고, 뭔 안 되고, 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제가 이렇게. 그런데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뭘 말합니까?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류 발전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술은 이미 개발돼서 완료돼 있는데 드디어 뭐합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공익적 목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인공장기 배양 사업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몸에 들어있는 인공장기 있잖아요. 인공장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동물들에게 인공장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귀 있잖아요. 귀를 어느 동물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귀가 자라는 거예요.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딱 잘라다가 사람 몸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장기 사업 같은 거, 막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경고를 나옵니다. 이런 단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키메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키메라. 키메라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키메라는 인간 플러스 동물이래요. 동물 인간.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 몸에서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 인공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죠. 사람에 가까운 동물이 되고 말하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드디어 윤리성이랄지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또 특별한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저지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 버렸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이 장점도 매우 많이 있지만 부작용, 반작용, 부작용으로서 뭐합니까?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드디어 우리 생존 자체가 위배될까 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의 발전해서 무슨 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모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대량생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기를 이제 특별히 특성 모기를 만들었습니다. 특성 모기가 드디어 어느 날 자기들이 작당해가지고 온 인류를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로봇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만든 동물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생명체 때문에 드디어 뭡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은 심하게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바이오도 발전했죠. DNA도 발전했죠. 그래서 위험 통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국내 대기업을 방문했더니 이제 그 대기업의 아주 높으신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세계 1등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세계 1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술들을 우리 동종업계에서 계속 모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가속화시키고 가속화될수록 빨리 따라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 개발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따라오니까 나왔다 그러면 모방하니까 안 하면 모방할 게 없잖아요. 그냥 기술 개발 R&D 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말을 그 회사의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대기업의 아주 고위 임원들이 포민 가운데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시대가 너무나 가파르게 따라가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신기술을 옛날엔 개발했을 때 유효기간이 3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까지 따라오는 거 3년 갔는데 줄곧 요새는 6개월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기술을 만들어 봐봐야 6개월 지나면 그것은 다 업계에 다 보편화돼 버리는 거죠. 그럼 또 6개월 만에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차별화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개발하던 것이 1년에 한 번 하다는 것이 6개월에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3개월에 한 번 해야 되고 그럼 매달 해야 되는데 이 다람쥐 바퀴터는 이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과학기술을 개발과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발전과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하튼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도리어 거기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 또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형경제와 물질경제 그랬어요. 무형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자본의 시대였었고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무형자산이 매우 커졌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옛날에 썼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자산가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산가치 그 회사 대차대조표를 쭉 봐가지고 순자산이 얼마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총자산은 뭐 200억이다. 근데 부채가 100억이다. 그럼 순자산이 100억이네요. 100억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다 통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매우 큰 회사이고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형 자산이 얼마일까요? 말이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가면 그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가면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땅이 있겠죠. 그리고 건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있고 컴퓨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평가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럼 평가를 하면 땅하고 건물하고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 계산이 안 되겠네요. 옛날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비율과고 그 회사 시가총액 비율이 비슷했거나 조금 플러스 알파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이제 100억이면 무형자산 10% 20% 고려하고 회사 가치가 120억 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로서 그 회사가 평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자산으로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인터넷 비즈니스가 많아져 가면서 이제 들여보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것들이 비중이 계속 커져가 가지고 그래서 유형자산은 별로 의미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무형자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할까 브랜드 가치 같은 거예요. 브랜드 가치라는 건 무형자산이죠. 그냥 물질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브랜드 가치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로 이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브랜드 가치라는 게 없다는. 그렇지만 회사에서 명품은 다 브랜드 가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시장 가격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이 평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질 시대가 아니고 이게 아까 무형자산의 시대가 된 것 같다. 그것이 비중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도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닷컴 경제라 해서 닷컴 경제라 했다가 그다음에 인터넷 경제라 했다가 후기 산업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무형자산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형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형자산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물질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일이 된다.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형자산이라는 말은 자원하는 말하고 반대말이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무형자산이 많아지면 그쪽이 비중이 커지면 이제 자원이 없더라도 사업이 될 수 있고 자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느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것은 무형자산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 대한 고갈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5년이 되면 전 인류는 물 부족 사태에 오게 되고 이미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잠깐만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지하수물 마시는 것이 곤란해진 거죠. 심지어는 산속에 가 약수터에도 보면 거기에 그 수질 검사 성적표가 있어가지고 뭐 음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죠? 이론상으로 그것은 산에 있는 그 물이야 당연히 마셔도 돼야 되는 물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지하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산에 있는 약수터에 있는 물도 못 믿겠다는 거야. 비도 맞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낭만적으로 비 맞으면 낭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도 뭐합니까? 산성비 그래가지고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비 맞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그죠? 이렇게 이제 뭐 그냥 물이 어떻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자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현상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도 없고 이제 제대로 마실 물도 없는. 저는 이 앞에 그 어느 펌프 만드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어떤 펌프세요? 그랬더니 수중 펌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수중 펌프였더니 요새 그 물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수 개발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샘을 판다 할 때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이제 수맥을 보는 전문가가 여기 딱 해서 딱 해놓으면 이제 동네 그 우리 아저씨들께서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한 몇 메타 팠어요. 제가 옆에서 딱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구경했을 때 한 5m 파면 3m 파면 이제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서 딱 이렇게 고이니까 드디어 이제 드레박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목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우물을 파는 그 펌프 있잖아요. 지하 몇백 메타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지상 뭐 이게 지하 10m, 20m에서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지하 몇백 메타, 그죠? 지하 몇백 메타. 이제 인류가요. 그러니까 지상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오염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저 몇백 메타 데려간 곳에 있는 지하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드디어 활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아까 말한 무형자산이 중요하다겠는데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이 고갈되고 있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 부족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물질 갖고 비즈니스를 했지만 지금은 물질이 필요 없는 세상에 비즈니스하는데 불구하고 세상의 유형자산의 모든 것은 물질은 고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긴장 가운데 바라봐야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여섯 번째가 번영과 쇠퇴예요. 번영. 모든 나라 경제 성장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다가 최근에는 9%라고도 말하기도 그래서 적어도 7%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경제 성장을 다 이렇게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그죠? 뭐 2%든 3%든 5%든 우리나라도 매년 뭐 몇 퍼센트씩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커져온 거예요. 커져와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제 드디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옛날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특별하게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질이 이제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아주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고 많은 농업이랄지 모든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아까 기술 혁신에 따라서 양산도 가능해지고 풍족해지는 번영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량 자급에 대해 걱정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 아주 뭐 이렇게 넘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번영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 규모도 커졌고 금융도 커지고 무역도 커지고 세상에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빈곤이 또 확산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있는 데모 중에 한 가지가 99%대 1%. 그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할 때 전 세계 경제가 세상에 풍요로운 건 맞긴 맞는데 빈익빈 부익부 심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1%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99%는 더 도리어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사회가 풍요로워졌으니까 번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이건 인정한다 이거죠. 나는 5배 잘 살아졌고 당신은 15배 좋아졌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제기는 뭐니까 잘된 사람은 100배가 좋아지고 300배가 좋아졌는데 다수의 인구는 도리어 과거보다 반의 반으로 더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랄까 이제 빈곤에 대한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부패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들이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네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 아사자도 많고 뭐 이렇게 매우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회가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번영했다는데 경제가 발전했다 하는데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받지 못할까?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대비했을 때 GNP가 옛날에는 뭐 1,000달러 예를 들어서 아주 약했을 때는 그러다 5,000달러에서 해서 10,000달러에 도전해갖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10,000달러 됐다 하다가 최근에 20,000달러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골이랄까 지방이랄까 모든 곳에 하여튼 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거, 부의 어떤 분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게 발전했다 하는데 발전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 됐다고 하는 번영했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은 이게 현재의 어떤 모순입니다. 그죠? 잘 됐다 하는데 왜 슬픈 사람이 더 많지? 이런 말이죠. 왜 더 행복해져야지? 행복 지수라는 용어가 방글라데시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낮은 나라가 도리어 더 행복 지수가 높고요. 이게 문제가 현재. 그래서 분명히 풍요로워진 건 맞다는 거예요. 매년 경제는 발전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도리어 빈곤층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 수가 더 줄지 않고 있는 현상이 현재의 어떤 경제에 대한 상황이니 이걸 우리가 번영과 반대말 쇠퇴.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이렇게 번영이 있다고 했는데 부흥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뭐합니까? 빈곤이 심해지고 있는 악순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6번째 갈등이에요. 맨 마지막 갈등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갈등인 것 같아요. 인간과 지구 이렇게 폈어요. 인간과 지구. 인간과 지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썼네요. 어떤 사람이 계산기 눌러봤더니 인구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출산율이 저하되는 바람에 이게 정점을 지나서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2050년이면 지금 현재 인구가 60억인데 2050년이 되면은 150억이 될 것 같다. 120억. 그럼 120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다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 걱정에 우려가 목소리 많은데 지금은 인구가 출산율이 너무 저하되는 바람에 선진국 중에요. 선진국 출산율 바람에 전체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해가지고 120억이 되지 않고 90억까지는 갈지 모르겠다.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 때문에. 그래서 뭐 식에서 인구 폭발에 대한 걱정과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들이 적절하게 통제되기 시작하고 되는 것 같다. 대신 인구는 수로 봐서는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출산이 저하되니까. 근데 집중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남미에서 북미로, 남에서 북으로,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모이는 것들, 인구 밀도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분산되지 않고 지구는 한정돼 있는데 한정 곳에 몰리기 시작하는,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지. 집중화 현상. 그래서 도시화되고 있는 현상들이랄지. 농촌은 도리어 피폐해지고 사람의 인구 밀도는 더 내려가 버리고 높은 곳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근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인구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를 썼습니다. 북극의 빙산도 녹고 있고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지금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있어서 환경학자의 이야기를 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정도까지 위기가 지구 환경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연은 항상 맨 마지막 타자로 나서는 법이다. 그죠? 자연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경제, 사회의 모든 지구 환경이 안 좋아져 가고 있는데 당장에 뭔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그러면서 환경에 급점에 있어서 극지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사선에 대한 것들도 이제 드디어 뻥 구멍이 뚫어질 뿐 아니라 지구 환경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데는 타격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라는 것, 지구 환경이라는 것이 거기서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좋아져 가고 자생이 될 것인가?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연은 항상 맨 마지막 타자로 나선다. 그죠? 그 맨 마지막 타자라는 말에 숨어있는 문제는 이제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멸망으로 자연은 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그거 오기 전에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책에 7가지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7가지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잘된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7가지 뭘 잘된 자,
투명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투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글로벌 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어지면서 뭐 다국적 기업이랄지 아니면 국제기구랄지 NGO랄지 뭐 이렇게 좀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이제 좀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또 이렇게 공익적인 비영리 기구들도 많아져 가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이 좋아진 거 군사력도 잘 발달돼가지고 딱 통제 딱 이제 뭐 뭐든지 이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보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가속화돼가지고 뭐 모르는 기술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라는 게 최고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해서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술이라는 게 지식이니까 그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형자산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는 과거는 물질 문명의 시대라면 이제는 무형자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류는 번영하고 말았고 경제력은 급성장하고 말았고 GNP는 계속 올라갔고 모든 나라의 GNP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번영이 왔고 그리고 인구의 폭발이 걱정됐었는데 불구하고 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출산율도 저하되는 바람에 또 인구도 통제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드디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현재 우리 주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이제 의심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못 믿게 되고 보여줘도 이제 안 믿게 되고 그래서 음모론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음모론이 이제 모든 사회 가운데 다 존재해 가지고 이제 신뢰감이 꺼지고 불신의 시대가 되고 마는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도 너무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너무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확보돼가지고 전 세계 알카이다가 세계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군사력에 대한 것이 잘 됐다 하지만 통제되고 있어요, 관리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어느 테러 집단에게 잘못 이용되는 순간 어느 순간이라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고 인류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너무 발달돼가지고 이제 아까 인공장기를 비롯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키메라. 그죠? 이런 문제를 10년 내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돼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그것을 대응할 것인가. 무형 경제가 그렇게 잘 된다고 했음에 불구하고 자원은 없어져 버리고 물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잘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총량으로는 잘 됐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확 갈라져 가지고 도리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지구의 환경에 대한 상태는 최악의 경우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근데 말하지 않고 있는 지구가 그래서 큰 태풍으로 한 번씩 꽉꽉 때리고 있을 뿐인 지구가 마지막 타자로 침묵 가운데 가만히 보다가 마지막 타자로 등장할 것이 바로 자연인데 그 지구의 경고의 목소리를 왜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또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 그러한 어떤 긴장감이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걸 극복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이제 대안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썼어요.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쉽게 해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 조직으로 말하면 딱 단어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말했던 7가지의 난제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국가가, 어느 한 조직이 그걸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중국에 황사가 있잖아요. 황사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와서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황사의 피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생기고 있는 아까 7가지의 대표적인 그 현상들과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으니까 반대로 그 동전의 이면같이 안 좋은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시민의식은 지역적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글로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글로벌 시민이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글로벌하고 국경을 넘어가 버리고
세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합니까? 이제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것인가, 또 글로벌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거버넌스 개념에서 이제 비영리 기구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걸 통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린피스 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랄지 또 빈곤에 대한 이야기랄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다음 말로 말해서 이제 지구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아까 그 모든 환경과 테마들에 따라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연대해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 믿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 단체들과 또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문제 의식을 갖는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걸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노베이션은 그 말 그대로 들으면 혁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그 방법들, 또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해결책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노력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99%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빈곤에 있는데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하라는 거죠. 쉽게 해서 부자를 위한 사업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그쪽의 사업을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다이아몬드형으로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이게 뭐 삼각형 모양으로 딱 돼서 소수의 부자가 있고 다수의 저변층이 있다면 이쪽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밑에 계속 누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중산층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많아지면 그리고 빈곤층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모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형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된 것이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쭉 누르고 해서 이 저소득층을 돈 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 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 이 저변을 삼각형 맨 밑에 있어서 폭이 넓었던 것이 좁아지니까 좁아진 것만큼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빈층이 없어져 버렸다. 이 제로에 갔다 그 위로 다 올라갔으니까 위로 쭉 커지게 되잖아요. 그 모양새가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 모양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되도록 앞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지금 현재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여러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랄까 자산가치랄까 모든 것이 급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직원이 다 수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직원 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의 직원이 수고해서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업할 때 지분율이 있더라는 거죠. 일대 주주가 있다는 거죠. 대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배되지 않고 모두가 수고해서 그 비즈니스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은 월급은 물론 받았지만 회사의 가치에 대한 시가총액 가치에 대한 것은 극히 소수의 대주주에게 종속되고 만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제도 중에 대안들이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소유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 우리 새마을 금고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출자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출자할 수 있죠. 그리고 출자한 사람이 총회를 열면 모두가 1인 1표 됩니다.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자기가 돈이 많으면 출자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돈이 적으면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자 금액은 서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회의할 때는 1인 1표제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출자금 찾아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협동조합에 그러면 기본 주식회사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는 자동차 회사 중에 유명한 빨간 차 그러니까 페라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소유 구조가 협동조합이거든요.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보면 협동조합들이 많이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거,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 공익성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잖아요. 사원주주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죠. 조번지주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 훨씬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시행령이 공고가 됐고 2012년 12월 1일 날짜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12월 날짜로 협동조합법이 대한민국에 정식적으로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아까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스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결과적으로 아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많은 이제 이게 열심히 잘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분배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 그 방법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자,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일은 많이 해서 풍요로워졌는데 이게 너무 쏠려서 문제라고 하니 그 노하우와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쪽에 그 노하우를 펼쳐서 사게 되면 그들을 몇 배 좋아지게 하는 문제는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뭐 하야 됩니까? 이제 이게 온 인류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수정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부정이 있다면 수정해서 수정 자본주의로 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말하면 5년 주기로 현재 같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고 제도를 우리가 국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국민이 의식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미래에 대한 모습을 우리 미래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결정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디어 뭐죠? 성숙한 시민의 속에서 가능할 것 같고, 그럼 모든 영역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뭐합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문제의식을 안다면 아까 뭐가 문제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뭐합니까? 문제를 안다면 창의적으로 혁신, 이노베이션 아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이노베이션 그랬습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말 속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숨어 있네요. 누가 이노베이션을 할까요?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쓰는 말이 뭐니까 학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썼어요. 그러니까 학습과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학습과 교육이라는 매우 제너럴한 표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들이 좀 잘 정리될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고 그것들 학습할 필요가 있고 학습 과정 속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들과 답들을 학습의 결과물로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습의 결과물로 나온 것들을 이제 횡적 전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두 가지. 첫째는 아까 말할 때 가버넌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까 글로벌 시민 의식, 그렇죠? 글로벌 네트워크 그게 필요합니다. 글로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또 솔루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노베이션, 그 모든 것을 그동안에 온 인류는 여러 노력 속에 지금까지 건뎌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제의 현재화 썼어요. 현재화. 현재화가 한자한 말로요. 그냥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타날 현재에다가 있을 제자. 이렇게 나타날 현재에다가 있을 제자를 써서 현재화 하면은 이게 뭐냐면 문제가 눈에 보이게 한다 그 말이죠. 문제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피드백이 일어나겠죠. 현장에요. 좋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좋지 않은 불용재고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뭐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물건이 만들어놨는데 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치워지질 않아요. 불용이니까 나가지 않아요. 계속 나가지 않아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입을 대요. 뭐랍니까? 저거 치워야 된다. 저거 없어져야 된다. 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치우려고 보니까 첫째 어디다 가져다 놔야 될지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폐기시켜도 될지 부터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람이 입을 대고 있지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빨간 종이로 큰 글씨로 이제 이거 불룡 이렇게 해서 딱 써서 딱 붙여놨어요. 보기 안 좋게 불룡 빨간 글씨 딱 써놨어요. 자, 그냥 재고가 있을 때는 다른 정상 재고인지 불룡 재고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붉은 표시로 불룡 재고라고 글씨를 탁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나니까 그건 이제 써놨죠. 이건 뭐 잘못된 거라고. 누가 봐도 이건 치워야 될 물건이라고, 처리해야 될 물건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감춰지지 않은 물건이니까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죠? 부담 느끼니까 드디어 뭔가 치워지는 거죠. 결국 이제 누군가가 또 나서겠죠. 나서 그거 언제까지 치울 거예요? 이달 말까지 뭐 어떻게 치울 거예요? 뭐 그래서 상의돼 가지고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표차를 붙이면은 치워질 수 있지만 붉은 표 붙이지 않으면 계속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수면에 올려가지고 등장시켜버리면 논의가 될 거고 대책을 만들 거고 아이디어를 낼 거고 문제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이노베이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알려진 문제, 드러난 문제, 분명히 관계자들이 지혜로운 이노베이션 안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요.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발표했냐면 부채가 많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매우 많다. 과거보다 현재가 많고 앞으로 더 걱정이다. 국가 빚이 너무 많다. 이러면 나라가 절단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 시절에 들었던 그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국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런 뭐 인당 부채 금액이 얼마고 그걸 어떻게 갚을 거냐. 근데 이게 국가 정치 잘못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막 했죠. 결론적으로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날보다 지금까지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가는 것 같네요. 빚이 줄지는 않았어요. 국가빚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보면 국가가 망하지 않고 계속 번영했다가 경제적으로 모든 발전해 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만큼이 큰 문제다. 이거 2배면 되는 나라 망한다. 라고 말했던 그 나라 망한다는 가정이 꼭 맞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뭐 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 관련해서 망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규모도 커지든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일이 되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뭐라 합니까? 도전과 응전, 문제가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오늘 꾸려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지혜롭게 미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저도 공감하는 문제, 지구 환경 문제이고 빈곤은 또 문제이고, 그렇죠? 아까 음모론도 불신하는 것도 문제이고, 극단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이고, 다 우리가 아는 문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책에서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혁신으로서 혁신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우리가 피상적인 단어로 말하면 개선안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서 그걸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이제 드디어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라고 해서 크게 시나리오 3가지 1, 2, 3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새로운 미국의 세계가 될 것 같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새로운 미국의 세계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도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강대했었고 앞으로도 강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나리오 1이에요. 거기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쉽게 해서 미국을 대적할 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하튼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뭐 국가 국방비를 비롯해서 모든 숫자들이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과거 한때 서브프라임을 비롯해서 과거 한때 미국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망할 뻔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지만은 또 그것을 잘 극복해서 오늘 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시간은 걸리면 활성화될 건데 전 세계에서 미국 국가를 넘어설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 일단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권위와 파워는
계속 클 것 같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1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관계된 많은 데이터들도 봐도 거기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의 경제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에 종속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일본 스스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 측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경쟁력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사에 의거해서 그 일본의 경제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어떤 실수를 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을까에 대해서 말할 때 엔고 있잖아요. 환율에 대한 문제죠. 일본이 1985년인가요? 그 플라자 합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변동 환율이랄까 이렇게 융통성에 대응하자. 근데 그 합의가 있고 나서부터 뭐 합니까? 엔고가 극심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도 엔고가 되긴 됐었지만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뭔가 확 이제 엔고가 이제 심해졌는데 그래서 1985년도 플라자 합의 할 때 당시에 1달러 대 일본의 엔의 가치가 뭐 240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9년 10년 지나서 1994년도에 엔고가 심해가지고 85엔까지 내려요. 84엔까지. 80엔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두세 배 정도 엔고가 됐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급격한 변화라는 거죠. 근데 그 급격한 변화는 사실은 책에서는 이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일본의 자만심이다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라는 통계는 정부의 기능인데 정부가 그것을 엔고를 방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적절하게 엔고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일본 정부가 너무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자연 근거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뭐 그 정도는 일본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내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게 심지어 빠지게 됐다. 그게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플라자 합의를 주도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일본의 무역 적자, 무역 흑자가 너무 심해져갖고 앞으로 너무 심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뭐 일본의 경쟁력이 미국의 모든 제조업과 기업들을 꽉 눌러버리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압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또 국제적인 의지 속에서 미국이 주도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고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일본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여하튼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우리 한국의 영향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약간의 그 이렇게 좀 중립성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뭐 심지어 우리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52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말이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우리 하나의 절대적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퍼펙트하게 절대적이었었고 지금은 약간은 독립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그래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앞으로도 일단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시나리오 1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국은 지금까지에서 약간은 위축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전 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와 모든 것을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번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나리오가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잃었다는 것은 아까 서브프라임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해서 이제 자국을 바라보기에도 추스리기도 힘 있는 상황에서 해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하면 밟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더 적극적인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서 시나리오 1은 뭐 책에서는 시나리오 1, 2, 3에서 넘버 1으로 말했지만은 확률적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가 있어요. 시나리오 2는 뭐냐면 패치워크 파워 그랬어요. 패치워크 파워라는 말은 이제 조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쉽게 말하면 다자주의 틀이에요.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뭐냐면 이제 블록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의 주도한 시대는 끝났고 미국 주도한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뭐 어떤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다극화 시대. 다극화 시대 이 책에서는 크게 다극화 시대를 세 개로 묶었어요. 하나는 그래도 미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인
유럽권이 있다. 이게 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봐서는 유럽의 목소리, 그 다음에 아시아권의 목소리, 그 다음에 미국의 목소리 세 개가 3파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한 시나리오 1에서는 미국이 다 한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2로 넘어요. 시나리오 2에서는 근데 미국의 경쟁력과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고 이제 다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다극주의. 그래서 다자간 합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하나 경제 공동체에서 힘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으로서 하나의 아시아권에도 하나의 힘이 있을 것 같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또 동남 동북 아시아의 아시아권에 파워가 또 있는 것 같다. 그다음 유럽도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파워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실제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 경제를 너무 약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수는 많지만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은 또 아프리카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대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중동은 중동대로 또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남미는 남미대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다극주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주도하지 않고 이게 다극화될 것 같다. 다극화가 되고 나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합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민족주의가 강해질 것 같고 패권주의가 강해질 것 같고 쉽게 해서 이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미국과 이제 드디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가지고 미국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질서 있게 모든 게 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합의가 되겠냐 이거죠. 그거 하면 미국은 유리하지만 아시아에 유리하지 않는 거 아시아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왜 서로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2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나리오 2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질 않았어요. 시나리오 1에 비중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나리오 1보다는 2에 더 갖고 와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중국의 영향력이 있죠. 이미 벌써 G2까지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아시아권을 대표하고 있는 맹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워는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견제하기 시작하는 어떤 파워가 있고, 그렇죠? 또 유럽대로의 미국 힘이 약해지니까 옛날에는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독일 같은 곳 있잖아요. 아주 목소리가 크고 또 독일이 미국에 꿀리는 것 같지 않다는 거 서서히, 그렇죠?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비즈니스성 이야기를 잠깐만 한다면요. 일본의 제조업 중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리고 독일 있잖아요. 독일의 제조업 중에서 제가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면 독일의 기업 중에 아주 많은 기업 수가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본이나 어떤 특히 독일의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것을 세계 경제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협력은 되고 등등 하지만 결국은 유럽이 유로존 위기가 있죠. 유로화의 위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한 축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역사적과 전통이 있다고 말하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목소리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고 도리어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목소리는 좀 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반대로 아시아권의 목소리가 매우 강해질 것 같아서 옛날에 좀 적었었는데 거기서 쭉 올라가서 파워가 어찌 보면 맞상대해서 누를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커져갈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국가나 한 지역의 패권이 지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극이랄까 다자주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2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나리오 2에 많은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중국의 어떤 부상, 또 독일의 만만치 않은 어떤 파워, 또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어떤 모습. 결국 합의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혼자 그분을 끌어가기에는 좀 벅차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시나리오 3는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 1은 미국이 다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나리오 2는 몇 개 나라가 한다 이렇게 몇 개 지역이 이렇게 패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시나리오 3는 이제 완전히 자유화되고 말아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질서가 대두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대두된다는 것은 드디어 뭡니까?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이제 국가가 없어요. 경제 비즈니스가 많아지니까 세계면 이런 말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나라 소속이지 않은 거야. 글로벌 기업의 소속 국가가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어느 기업이 130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본사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사가 뭡니까? 본사가 어디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130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고
말하는 거 어느 나라에 속했냐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입장이 애매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이제 국가 소속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베네똥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뭐 이탈리아의 자부심이고 그러니까 특히 패션이나 의류 쪽에서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본사를 저기 뭐 어디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네똥입니까 거기에 이제 사주가 표현하기를 제가 본사는 비즈니스 목적에서 법인세 문제도 있고 세금이 있어서 뭐 본사는 옮기지만 세금은 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내 국적 이탈리아 사람 내 이탈리아 세금 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본사가 이성된다는 거죠. 베네똥은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다. 이게 글로벌하다 이거죠.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곳에 국가 개념과 국적 개념이 이제 뭐가 됩니까? 희석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서 우리가 말할 지금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동북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 유로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 중에 한 가지가 어찌보면 동일한 화폐가 그 국경을 맘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유럽 전체가 지금 한 국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가 잘 발달되면 환율에 의거해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권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국제가 되고 나면 국가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극이란 말 자체가 어색한 것 같다. 쉽게 해서 국가 권력이 약해지면. 그죠? 그래서 아까는 1극 체계에서 다극이라 했는데 다극이 이제 쫙 분산되면서 작은 정부가 돼버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글로벌 시민 사회가 돼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다국적 기업들의 이제 세상이 되고 세상의 질서가 많이 바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대는 지금과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가에 종속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법이 있는 거고 국가의 어떤 법에 우리는 종속돼 가지고 거기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더라도 국가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세 번째 시나리오로 된다면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국적의 개념이 약해지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개인이 중요해지고 그룹이 중요해지고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NGO들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세계 시민이 되는 거죠. 나는 세계 시민이 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모습. 그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 번째 시나리오 너무 많이 앞에까지 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책에서는 뭐 보수적으로 써서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셔서 미국이 시나리오 1, 2, 3 중에서 그죠? 시나리오 1에 방점을 많이 두고 썼는데 제가 보기엔 실제 세계 경제는 시나리오 2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나리오 3는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좀 뭐 앞서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 여하튼 이 책에서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마지막에 조언들을 몇 가지 썼어요. 조언들입니다. 그 조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항목이 많으니까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시장 기반의 경영하고 윤리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하는 그 7가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이게 분리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등.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반대로 반작용.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이야기를 7가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제안사항이에요. 1번이 시장 경제 기반의 경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윤리경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부의 분배를 비롯해서 그걸 잘해서 윤리경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세계 질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세속화에서 썼던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냐면 돈이면 다다 이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게 맞긴 맞지만 시장 기반의 경영은 맞긴 맞지만 시장 기반 뭐랍니까? 윤리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뭐합니까? 글로벌 소싱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또 뭐가 됩니까? 적응력에 대한 거, 현지화에 대한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나라의 그것을 잘 또 살려서 그걸 다 쉽게 말해서 그냥 글로벌로 해서 그냥 국가 국경 개념 싹 100% 없애버리는 개념이 아니고 경쟁력을 각오해서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또 그 상황에 맞는 현지화나 적응력에 대한 것, 상황에 대한 대응력 또 그것도 보강해서 쉽게 해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모습으로서 그 색깔로서 그걸
잘 가져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똑같은 말로 쓴 말이 글로벌과 분권화 썼어요. 글로벌이란 말은 다국적 기업을 말하는 거지, 개념상으로. 근데 분권화라는 말은 이제 권한과 위임이 다 돼서. 일본의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문들과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지만 의사결정을 일본 본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죠. 그 상황에 대한 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고려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권한 위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에서 그것을 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뭐 글로벌과 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성과 복원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생산성. 당연히 효율도 올리고 생산도 올려야 되겠지만은 다시 그 원위층, 우리가 이렇게 자연으로 복원시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거, 그렇죠. 다 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다시 이제 자연에게 또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에 대한 것을 노력하지만, 그렇죠. 기본 자세는 윈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윈윈 상생이죠. 그러니까 상생은 기본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좋아지면 상생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생존에 대한 것도 보장해 줘야 된다.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집중화와 모호성 그랬어요. 집중화라는 건 선택에 집중해서 명확하게 확 가는 거죠. 모호성은 융통성이죠. 요새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가니까 슬로우 경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슬로우, 그죠? 슬로우 경제.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합니까?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슬로우, 아예 그 자연 그 자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쉬도록, 쉼에 대한. 그래서 요새 막 이게 힐링 캠프가 유행하죠. 힐링 캠프. 치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뭐 성장과 집중이라는 말하고는 뉘앙스가 반대말이거든요. 그렇죠?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스피드가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익 집단에서는. 근데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성이 있다 하잖아요. 공동체는 뭐가 됩니까?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론상으로야 답이 맞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관점에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문제 해결해서 답만 갖고 이론상으로만 돼갖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과 인간의 조화, 그렇죠? 기술에 대한 폐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성에 대한 배려, 우리가 윤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이 모든 기술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기술 지향처럼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뭘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종합해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각계각층의 분야의 리더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더 큰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 큰 우리. 그러니까 더 큰 우리라는 것이 이제 더 크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대해서 내가 무관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그 모습을 포용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글로벌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가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두가 뭐 지금 말했던 문제제기했던 현재와 미래에 있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지금 나는 내일이 바쁘다.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했다면 실제 우리는 지구하고도 기술하고도 사회하고도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7가지 긴장 요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유관하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또 그것만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세계 시민 의식을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가지고 거버넌스 조직에도 참여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기여했다면 그걸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질서는 크게 3가지 흐름의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나리오 전개를 잘 해서 미래를 좀 우리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좀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더 큰 우리가 돼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서 째째한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는 책의 내용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극화 시대에 한국의 영향력과 어떤 그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또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의리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